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6월 둘째 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에는 지난 10년 동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빅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기의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죠.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도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했던 소위 신흥국 금융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의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일 지방선거도 있지만 12일 날 벌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수 경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 고객들 대다수는 지금처럼 요즘처럼 장사가 어려운 때가 없었다라고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합니다. 한편 세계 경제가 이제 하강기로 접어들었다는 보고들도 눈에 띕니다. 국내 아파트 값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강남 상구 아파트 값도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에 거품이 끼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즌과 맞물려서 부동산 버블, 부동산 거품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 6월 둘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 그닥 재미있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있든 없든 늘 경제는 시소, 사이클을 번복하는 것이고,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또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뿐인가, 이런 주제로 시작하는 6월 둘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우선 의미 있는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국세 통계 사업자 현황인데요. 올해 지난 1분기 1월, 2월, 3월까지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0만 8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사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였다고 하는데요. 전체 사업자 증가분의 64%를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지한 셈이라고 합니다. 지난 올해 1분기 동안 늘어난 전체 사업자 증가분의 64%가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반면 이 서비스업 사업자는 11만 8천 약 1.3% 거의 늘어나지 않았죠. 1.3% 늘어나면서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업, 또 건설업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소매업 사업자는 오히려 5,794명이나 줄어들어서 가장 감소폭이 컸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1, 4분기 동안 부동산 임대업자 빼고는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부동산 임대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바로 양도세 중과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서둘러 등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부동산 임대를 실질적으로 했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하던 분들이 임대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양성화되었다라는 효과 외에는
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증가시킨 전체 우리 사업자 증가분의 64%를 지난 1, 4분기 차지한 그 비중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부가가치는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 4분기 동안에 사업적인 면에서의 전진, 성장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소매업 사업자 측면, 소매업 사업자가 오히려 가장 줄었다. 가장 감소폭이 컸을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소매업 사업자가 우리들 대다수가 하고 있는 장사들이죠. 이 소매업 사업자가 가장 크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 시장, 내수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소득자 등록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아파트는 얼어붙었습니다. 강남 상구 주택거래시장 얼어붙었습니다. 1억 원이 뚝 떨어진 급급 매물까지 등장했다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초와 비교할 때 가격이 많이 빠졌다. 과거에는 매물 한두 건 찾기 어려운 단지에서 급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서울 강남 상구 주택거래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등등 이 재건축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강남 3구가 주로 재건축 이슈들로 바람몰이로 인해서 급상승을 했는데 그것들이 꺾인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재건축 아파트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보면 이렇게 잠실 리센처와 엘스도 최근 급매물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달 최고 17억 2천만 원 21층의 경우까지 거래된 잠실 리센처 전용 84평방미터의 경우에는 현재 실거래가가 15억 3천만 원이니까 2억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죠? 2억 가까이 떨어졌고 또 지난 2월달 최고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잠실 엘스 전용 84평방미터는 현재 15억 2천만 원. 이것은 급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2억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재건축 관련 악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그 원인은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세계 경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유발되는 긴축, 통화 긴축 이것들로 인한 영향들이 크다. 특히 시장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관련되는 것이 이제 대출 규제 이런 쪽들이죠.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결국 이제 세계 경제 하강 국면하고 맞물린다면 결코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만약 아파트를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도 길게 보면 모든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은 항상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고장난 시계라고 표현하는데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멈추어져 있는 시계 고장났지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꼭 맞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이 고장난 시계처럼 이 경제의 거품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 이 버블이 꺼지고 나면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꺼집니다. 버블이 생기면 거품이 생기면 또 과도하게 거품이 생기죠. 그래서 거품이 과도하게 생기면 꺼지는 과정, 또 너무 과도하게 꺼지면 다시 급상승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어지간한 지역, 괜찮은 지역에 특히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물가 인상률 이상의 누적 상승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거냐, 정말 주거냐 투자라는 측면이죠. 주거나 또는 뭐죠? 투자. 주거냐 투자냐. 이 주거냐 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거인 경우에는 뭐죠? 뭘 중요시 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현금 흐름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 왜냐하면 주거용으로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제 대출을 끼고 구입하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 나가기 위한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 향후 현금 흐름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보셔야겠고,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죠?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바로 여유 자금, 뭐죠? 여유 자금이 아니라 모든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까지, 부주식까지 모든 투자 쪽은 정말 여유 자금이어야 하는 것이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주거냐 투자냐에 따라서 저는 주거용이다 하면 뭐 그닥 그렇게 크게 뭐 재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괜찮은 지역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다면 뭐 저는 지금 사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뭐 그래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거는 현금 흐름, 투자 쪽은 현금 흐름 플러스 여유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이 가격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이 바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F라고 하는데요. KIEP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목이 이러네요.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 버블 위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지난해 2분기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를 10% 이상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에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를 10% 이상 이미 웃돌았다라는 거죠.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저금리,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졌고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유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주택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됐죠. 또 이제 주택 공급 부진, 대출 규제 완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해서 지난해 2분기 글로벌 부동산 가격 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를 무려 10% 이상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 차원에서는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 여부를 주택 수익 비율, 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가계 신용 증가율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2016년도에 지난해죠. 2016년도에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신용은 4.7%포인트 상승해서 중국이나 노르웨이와 함께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대출이 많았다는 거죠.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특히 서울은 이 로스앤젤레스,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2016년도에 이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랐고, 때문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그 이후부터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이 일부 지역,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특히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지역별로 이제 글로벌 지역별로 보면 과거와 달리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요즘 이제 최근에 신흥국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에 맞물린 신흥국 통화 위험, 통화 리스크, 금융 리스크에 더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결국 이제 세계 경제인데요. 뭐 세계 경제만 계속 좋으면 부동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버블이 아직 있을 시기도 아니겠죠. 세계 경제가 자꾸 이제 하강 쪽에 신호가 많이 나오니까 덩달아 긴축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장 동력이 꺼진다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에 더구나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난 3일 기준입니다. 지난 3일 기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외국들 이런 통신들에 보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난달 53.1로 떨어져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서비스 쪽의 구매 관리자 지수도 2월달 사상 최고치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구리 가격, 이 구리는 산업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 구리 금속 가격에 대한 지표도 상당히 이제 주요 체크 상황인데 지표인데 이건 역시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구리 선물 가격도 연초보다 4.84% 내렸고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6.89%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해운 비용 지표 주로 이제 무역들이 서로 좋으면 계속 이제 해운 쪽에 이런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볼틱 드라이 지수라고 있는데 해운 비용 지표 이것도 지난달 14일 1476으로 연내 최고점을 찍었다가 30일 29.4%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정권시장, 정시에서도 낙관론이 힘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정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비관론보다 낙관론 쪽에 항상 비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던 다우존스가 지난 1월 26일 날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이 3월 중순부터는 계속 이제 꺾여서 25,000 포인트도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이제 원인들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뉴스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들 보면 유럽 정치 불안, 또 미국발 보호무역 즉 무역 전쟁 등의 이제 악재들이 겹쳤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가 계속 이제 성장한 아까 이제 고장난 시계처럼 오전에 한번 맞고 오후에 맞는 이 고장난 시계처럼 떨어질 때가 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떨어질 때라는 것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것이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반대로 미국은 오히려 계속 좋거든요. 미국은 계속 이제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것을 한 나라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사실은 자본주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 자체가 다 무너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만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세계 자본주의는 건재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전개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운명의 한 주, 미국에 이어 유럽, 일본, 심지어 영국까지도 통화 정책이 판가름 나는 한 주라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동안 13일, 15일 나란히 빅3 중앙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되어 있고요. ECB 즉 유럽은행, 유럽중앙은행에서도 테이퍼링 통화 긴축을 결정한다고 하고 BOJ 일본은행, BOE 영국은행도 출구 전략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이번에 0.25 올리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이제 정책 금리가 1.75에서 2%, 2.00% 이제 구간으로 0.25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겠죠.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차례 금리 인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 차례 더 총 세 차례 올릴 확률을 47.4, 또 앞으로 두 차례 더 총 네 차례 올릴 확률도 29.1%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에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 바로 미국의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이게 자신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 0.25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변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아르헨티나는 터졌고 그 이후 또 멕시코, 특히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 신흥국 금융 리스크 통합 불안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 시작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올리는 것에는 상당히 또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아까 30% 미국의 금리 인상을 네 차례 할 것이다. 총 올해 그 예상되는 확률이 30%도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뭐 이런 변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유럽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도 매월 300억 유로의 채권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채권을 사들인다는 것은 뭐죠?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 나라의 경기를 그로 인해서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유럽 중앙은행도 이게 최근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유로존에서 그래서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9%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아서 금리 인상하는 목표에 근접했고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뭐 전년비 2.5%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축소 긴축, 양적 완화 축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는 9월 달에 이전 자산 매입 프로그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매월 300억 유로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통화를 풀었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유로존에서 세 번째 경제국인 이게 이탈리아가 최근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다는 점이죠.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탓인데, 그 와중에 유럽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유럽 전체 나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 이게 긴축 깜빡이를 7월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작 뭐 유럽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유월설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상당히 오히려 미국보다 거의 뭐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의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유럽까지 금리 인상 쪽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버리면 상당 기간 동안 조금 이제 전체 글로벌 이렇게 투자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어떨까? 이제 15일이 일본은행의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날인데요. 일본은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경기가 그닥 뭐 좋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경기 흐름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경기 부양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뭐 금리를 올릴 만한 그런 이유는 일본 국내 행편으로는 없다. 그런데 요즘 왜 계속 이제 트럼프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엔화 가치의 절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풀어 나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일본 경제의 현실로 보면 나름대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 방향성 정도는 제시되지 않을까. 결론 뭐 그닥 크게 영향은 없다. 결국 관심거리는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유럽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신흥국은 계속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신흥국 시장의 상황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냐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워싱턴 크로싱 어드바이저의 체드 모건랜드 투자 전략가가 이야기했네요. 근데 그 원인으로는 무역 갈등 심화, 중국의 부채 축소로 인한 경기 위축,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미리 짚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도 신흥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이 미국을 강력하게 보호무역 정책을 성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뭐냐면 정말 미국만 빼고 모든 세계 주요 경제 나라가 다 망해버리면 미국에게 덕이 될까라는 점이죠. 최근 이제 미국 경기는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것이 108개월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게 종전에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졌던 기간이 120개월, 딱 10년이네요. 10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나름대로 그 이후부터 경기 확장되는 때가 108개월째라고 하니까 종전 기록에 비해서 불과 12개월 정도, 1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OECD에서는 미국의 현재 경기 호조 추세가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니까 이제 이대로 간다고 하면 미국의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은 종전 기록보다 1년이 더 많은 132개월이 되겠죠. 필립스 곡선조차 실종 상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필립스 곡선은 뭐냐 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미국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 인상이 또 동시에 물가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희한하게도
경기는 좋아지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인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그래서 필립스 곡선조차 실종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성장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확연하게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미국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죠. 특히 이제 출산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장 최악의 경우이고 선진국에서도 출산율이 계속 다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이제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제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주요 7개국 G7 가운데 캐나다만 빼고 나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30년 만에 최저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세계 금융위기에 특히 미국에서도 고용은 회복됐는데 임금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아마 이제 고용은 회복되고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임금이 그닥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활동이 그닥 기대한 만큼 활발해지지 않고 그것이 물가 인상, 아까 이야기했던 필립스 곡선이 실종됐다고 이야기하는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행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일부 신흥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따라서 이게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 무역 전쟁 또 금리 인상 강달러 이런 것들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안길 변수다. 이미 이게 노출되어 있지만 변수다라는 건데 과연 미국만 독야청청할 수 있을까라는 점, 미국도 자기의 제조업이 이 제조업 부활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수출을 해야 하고요. 미국 혼자서 보호무효로 이렇게 내수의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안에서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충분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가 촘촘히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지는 다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이 미국 경제가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OECD의 전망치에 힘을 실어보면 이 미국 경제가 단순한 미국 한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현실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고 볼 때 내일 당장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걱정을 지나치게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 또 유럽 쪽 이런 쪽의 어떤 투자 자산들을 지금은 조금 이제 단계적으로 조정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대신에 이제 미국 경제, 미국 쪽의 어떤 자산의 미국 쪽 펀드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도 그렇게 썩 좋을까? 이런 국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형편에서의 미국 주가는 세계 경제가 계속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지금 이 지점에서의 미국 주가는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올해부터 지난 5월 달까지 미국 증시가 보여주었던 결과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경제, 미국 주가는 전 세계 시장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미국만 좋다고 해서 결코 독야청청할 수 있는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와 개별 종목 또는 섹터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베트남 증시가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베트남 증시는 베트남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베트남 실물 경제와 바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가 조금 이제 너무 거품이 쌓였다든지 하면 그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모든 종목들이.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뭐 그냥 죽겠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 지수는 견고하다라는 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받는 기업 주가들도 있지만 또 한 뭐 상당 부분은 기대감, 즉 우리가 테마주로 일컬어지는 뭐 제약 바이오나 4차 산업이나 남북 경협주 이런 등등의 기대감을 가진 주가 종목들이 또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로테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받쳐주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어서 미국 이 방송을 이제 정리해 보면 미국이 우리가 세계 경제가 계속 좋지 않지만 결국 그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 미국이 최소한 한 2년 정도 경제 성장이 계속 좋은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할 때 미국만 독야청청할 수 있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바로미터이다. 그래서 미국만 빼고 세계 경제가 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미국 경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오히려 자산 투자 시장의 지역별로 분산이 중요한 때가 없다. 반대로 또한 동시에 세계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와 종목에 투자하는 예를 들면 개별 주식 투자 또는 뭐 ETF 등 이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분산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갈 필요가 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짜 나갈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돈 파는 가게는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미나 안내를 하나 드리면요.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에 돈 파는 가게에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하반기 투자 시장도 전망하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도움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덧붙여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돈 파는 가게 탁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는 같은 날 홈페이지 등록을 했는데 구글은 바로 나오는데 네이버는 아직도 안 나옵니다. 정말 그 현격한 차이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직접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moneymart.kr moneymart.kr 바로 주소창 치고 오셔도 되고 가장 간단하게는 구글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 또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536-0153 전화해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폴더드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